Dobro. History. Archive. 때는 2007년 12월. 대한민국이 정말 뜨거웠던 겨울이었어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딱 13일 앞으로 다가와서 BBK 주가 조작 사건이다 뭐다 해서 온 나라가 정치 이슈로 들썩이고 있었죠. 모두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있던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국가안보 전체를 뒤흔드는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오늘은 단 하나의 지문이 어떻게 이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했는지 그 유명한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12월 6일, 해가 정말 짧은 겨울에 어스름한 저녁이었어요. 갯벌을 낀 강화도의 아주 한적한 해안도로였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량 한 대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오후 5시 40분쯤 해병대 소속 박영철 일병과 이재혁 병장이 순찰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전조등을 끈 흰색 코란도 한 대가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두 사람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죠. 차에서 내린 범인은 쓰러진 해병들에게 다가가서 흉기까지 휘둘렀고 불과 10분 만에 그들의 총기를 챙겨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는 범인이 훔쳐간 무기 목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총 한 자루가 아니었어요. K2 소총 한정, 실탄 75발, 그리고 살상 반경이 15m나 되는 수류탄 한 발에 유탄 6발까지. 와, 이 정도 화력이면요, 말 그대로 도심 한복판에서 작은 전쟁이라도 벌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정체 모를 범죄자의 손에 이 무기들이 들어간 순간 이 사건은 그냥 강력 사건이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가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국가는 이 사라진 유령을 쫓기 시작합니다. 군과 경찰이 바로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들어갔고 강화도 전체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죠. 사건 발생 50분 만에 군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됩니다. 이게 발령되면 강화도를 빠져나가는 모든 길, 그러니까 강화대교, 초지대교 같은 노시 싹 다 통제되고 모든 차량을 검문 검색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요, 이 범인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 포위망이 완성되기도 전에 농로나 샛길 같은 걸 이용해서 유유히 강화도를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 지역 지리를 아주 잘 알거나 사전에 도주로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뜻이죠. 수사가 막막해지던 그날 밤, 경기도 화성에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불에 타서 뼈대만 남은 코란도 차량이 발견된 거예요. 범인이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른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돼요. 뭐냐면 차량 앞부분에 달려있던 캥거루 범퍼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불에 타서 없어질 재질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범인은 대체 왜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범퍼를 떼어갔을까요? 바로 이게 수사의 실마리가 된 범퍼의 역설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범인은 훔친 차에다가 자기가 따로 사서 달았던 튜닝용 범퍼를 붙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를 불태울 때 깨달은 거죠. 아, 이 독특한 범퍼가 나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구나. 그래서 굳이 떼어간 겁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바로 그 행동이 역으로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고 알려준 셈이 된 거죠. 사건 발생 5일째. 수사는 완전히 벽에 부딪혔고 대선 후보들까지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를 다닐 정도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경찰청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편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총은 돌려주겠다. 더 이상 나를 쫓지 마라. 범인이 직접 보낸 편지였던 거죠. 심지어 편지 안에는 훔친 무기를 묻어둔 장소를 그린 약도까지 들어있었어요. 엄청난 수사망과 계속되는 언론 보도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범인이 일종의 협상을 시도한 겁니다. 경찰은 바로 편지에 나온 약도를 따라서 호남 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근처로 출동했죠. 그리고 정말로 약도에 표시된 그곳에서 비닐에 쌓인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까지 탈취됐던 모든 무기를 안전하게 회수합니다. 일단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범인 보면 볼수록 정말 치밀한 사람입니다.
자기 필체를 숨기려고 일부러 왼손으로 글씨를 썼고요. 편지를 만질 때도 장갑을 껴서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할 것 같았던 그의 계획에 딱 한 번에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편지 봉투에 붙어있던 우표. 그 우표 뒷면에서 아주 희미한 쪽지문, 그러니까 부분 지문 딱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아마 장갑을 벗고 우표에 침을 바르거나 붙이는 그 아주 잠깐의 순간에 남겨진 흔적이겠죠. 정말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작은 실수가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 하나의 지문이 우리를 범인의 정체, 그리고 그의 뒤틀린 내면으로 안내하죠. 과연 유령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지문의 주인은 조영국. 당시 35살의 인테리어 소품 디자이너였습니다. 놀랍죠? 전과 기록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냥 손재주가 좋고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걸까요? 조영국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극명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디자이너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하는 냉혹한 범죄자가 숨어 있었던 거죠. 평범한 시민이라는 가면 뒤에 실패와 분노로 가득 찬 잔혹한 살인자의 얼굴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무슨 거창한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쌓인 빚,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의 이별,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과 무력감이 원인이었죠. 그는 이 모든 개인적인 실패를 세상 탓으로 돌렸고 총기를 훔쳐서 세상에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범인은 검거됐고 무기도 돌아왔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이 내려지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조영국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무고한 군인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그가 무기를 자진해서 돌려주려 했고 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으로 감형이 됐고요. 이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2022년 12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된 고 박영철 일병입니다. 그의 나이 고작 20살이었습니다. 그는 경찰관이 되는 게 꿈이었던 경찰행정학과 학생이었어요. 군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부모님께 보내드릴 만큼 효심 깊은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는 범인에게 습격당해서 치명상을 입은 바로 그 순간에도 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총 멜빵끈을 자기 팔에 단단히 감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악마의 발톱이 너의 온몸을 찢는 순간에도 너는 총을 놓지 않았다. 이건 그의 연결식에서 한 동료 해병이 낭독했던 추모사의 일부입니다. 이 한 문장이 그날 그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처절하고 또 얼마나 숭고했는지를 전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군의 초병 근무 수칙과 대응 방식이 훨씬 더 실전적으로 강화됐고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CCTV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개인의 실패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으로 폭발하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묻지마 범죄의 시작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2007년 그해 겨울, 강화도에 나타났던 유령은 잡혔고 빼앗겼던 총도 모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갯벌 위에서 자신의 임무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바쳤던 20살의 청년은 돌아오지 못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영웅을 만드는 걸까요?